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일본의 최대 세력권을 붉은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북태평양의 중앙부쯤에 웨이크 섬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도쿄까지의 거리는 약 3,200km가 좀 못되고 하와이 진주만까지는 약 3,700km 정도입니다. 웨이크 섬은 영어로 코럴 아톨, 즉 환초라고 하는데 산호로 둘러싸인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슷한 예가 태평양 전쟁에서 유명한 전투의 무대가 되었던 미드웨이 섬인데 여기도 웨이크 섬과 똑같은 환초입니다. 웨이크라는 이름은 1796년에 이곳을 처음 발견한 어느 영국 선장의 성을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웨이크 섬은 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윌크스, 피일 섬의 이름은 이곳을 방문한 미 해군 장교와 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웨이크 섬의 위치를 보면 북태평양의 여러 도서를 견지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했는데 미국도 웨이크 섬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 파악해서 1935년에 활주로를 건설했고 일본과의 전쟁이 가까워지던 1941년에는 육해군 해병대를 파견해서 진지를 건설하고 섬의 수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도 개전 전에 웨이크 섬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이미 파악했고 일본 자료에도 웨이크 섬을 이상적인 불침 항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측에도 마찬가지여서 미군이 웨이크 섬을 방어할 수 있다면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해 일본 본토를 공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웨이크 섬의 방어가 제대로 갖추어지느냐였습니다. (1941년 8월 19일) 미 해병 퍼스트 마린 디펜스 바탈리온 이 부대의 장교와 병사 450명이 웨이크 섬 방어를 위해 진주했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제임스 데버러 소령이었고 450명 중 1명의 장교가 보고 임무를 위해 전투 개시 전 웨이크를 떠나서 총 449명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웨이크 섬 방어진을 건설하던 민간인 노무자가 1221명, 해군 병력이 68명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버러 소령이 웨이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개의 활주로가 사용 가능했고 각 섬에 병원, 막사, 수상기 기지 등이 건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이크 섬의 해병대원들과 민간인 노무자들은 서로 잘 지냈는데 휴식 시간에 야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당시 해병대만 맥주가 배급되었는데 식사는 민간인 쪽이 훨씬 더 좋아서 맥주와 음식을 서로 교환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은 웨이크 섬에 배치된 병력이 적다고 생각했고 민간인 노무자들 중 일부를 훈련시켜서 방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 이 노무자들 중 300여 명이 이후 웨이크 섬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활주로가 1941년 9월 초에 완공되고 나서 필리핀 등지로 가는 B-17 폭격기가 웨이크 섬에 중간 기착을 하기도 했고 11월 초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웨이크 섬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특명 정권 대사로 미국에 파견된 쿠루스 사부로였습니다. 쿠루스 사부로는 민항기를 타고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데버러 소령은 워싱턴으로부터 쿠루스 의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당시 웨이크 섬에 기착하던 민항기는 지금은 망하고 없어진 팬엠사 소속이었는데 쿠루스는 북쪽의 피일 섬에 있던 팬엠 소유 호텔에 하루 묵고 갔습니다. 데버러는 쿠루스의 영어가 원어민 만큼 유창했다고 회상했고 거짓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쿠루스 사부로는 미국에 가서 미 국무장관 코델 헐로부터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헐 노트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쟁 발발을 열흘 정도 앞둔 1941년 11월 28일 윈필드 커닝햄 해군 중령이 웨이크 섬에 도착해 총 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이 사람의 지휘로 웨이크 섬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웨이크 섬의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주된 화포는 1914년에 취역한 전함 텍사스에서 가져온 5인치포 6문과 3인치 대공포 12문, 그리고 약 50정의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4일에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웨이크 근해에 도착했고 마린 파이팅 스쿼드론 211, VMF 211 소속 F4F3 와일드캣 전투기 12기가 웨이크 활주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편대는 폴 퍼트남 해병대 소령이 지휘하게 됩니다. 해병대 조종사들은 와일드캣 전투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엔터프라이즈에 실려 웨이크로 오면서 해군 교관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웨이크의 전투기를 수송하고 바로 귀환길에 올랐으나 진주만 기습시까지 진주만에 돌아가지 못해 피해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웨이크 섬을 지키는 미군 지휘관들 중 주요 인물들이 전부 소개되었습니다.
웨이크 수비 총지휘관인 해군의 커닝햄 중령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휘하 장교들 업무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일단 결정을 하면 어떻게 설득해도 절대 듣지 않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커닝햄의 이 성격은 일본군과의 전투 중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커닝햄은 주로 항공대 지휘관인 퍼트넘과 수비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상병력 지휘관인 데보로와 이후 소통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보로 소령은 소위 말하는 원칙주의자로서 병사들에게 큰 인기는 없었지만 퍼트넘 소령은 솔선수범의 전형으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투 발발 직전 웨이크섬 미군 수비대의 문제는 역시 인원과 물자 부족이었는데 여기 보이는 선 양 끝단까지의 길이가 약 5.7km로 수비가 필요한 곳에 충분히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했으며 데보로의 말로는 해안선 400m당 기관총 하나를 배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웨이크섬에는 식수원이 없어서 해수 담수와 혹은 내리는 비를 받아 식수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웨이크 주둔 병력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일본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해오면 현재 전력으로 웨이크를 지키는 것이 어렵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적을 탐지할 레이더도 배치되지 않아서 15m 높이의 물탱크 위에 올라가 경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웨이크섬이었지만 이곳에 주둔한 미군은 완전한 요새화와 충분한 전력 보강이 없이 불안하게 전쟁 시작을 맞아야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1941년에 들어오면서 웨이크섬의 미군 방어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팬엠사가 웨이크섬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일하다 해고된 일본인 종업원에게서 정보를 캐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이미 1940년 말에 해군대학교에서 웨이크 공략 도상 연습을 실시했고 미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전 3개월 전인 1941년 9월에도 도상 연습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웨이크섬을 쉽게 점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도상 연습에서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는 현재 사정이 업데이트 안 된 것이었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초기 작전 목표에 웨이크섬 공략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문헌은 일본군이 웨이크섬 관련 군사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략이 간단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1941년 11월이 되고 일본은 웨이크섬 활주로에 항공대 기지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그 외에 다른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쿠루스 특명 정권 대사가 웨이크섬을 거쳐 미국으로 갈 때 미군은 대사 일행이 호텔을 떠나지 못하게 했지만 몰래 정보를 캐내는 데 성공했고 웨이크에 미 정규군 약 300명, 노무자 약 1200명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은 개전이 다가오면서 웨이크섬 공략부대 편성에 들어갔는데 주된 함대 전력으로는 경순양함 1척,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된 제6수레전대와 경순양함 2척의 제18전대, 그리고 잠수함 3척을 포함한 기타 함정들이 있었고 웨이크에 상륙할 지상군 병력은 육군이 아니라 해군 병력이 동원되었는데 마이즈루 특별육전대 1개중대 약 350명과 당시 일본 해군의 점령지 주둔과 기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마셜 제도의 제6근거지대 병력 중 1개중대 약 310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웨이크섬 공략부대 지휘관은 제6수레전대 사령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일본군은 항공기로 웨이크의 육상시설을 파괴한 후에 각 함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만으로 섬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 지상군이 300명 있다는 첩보가 11월 중순에야 입수되면서 황급히 따로 6전대 2개중대를 편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정보 수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으며 쿠루스 대사가 없었다면 일본군이 웨이크에 멋모르고 갔다가 격퇴당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6수레전대 함정들은 1941년 11월 29일 트루쿠 기지를 출발해 마셜 제도로 향했고 12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수상함들이 같은 루트로 마셜 제도 콰잘레인에 도착했고 마이즈루 특별육전대는 사이판에서 트루쿠 기지로 그 이후에 마셜 제도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웨이크섬 공략부대의 대부분이 마셜 제도 워제에 모인 것은 12월 4일. 같은 날 일본 함대는 연료 보급과 지상전 피복을 수령했고
다음 날에는 웨이크 공략 도상 연습과 작전에 필요 없는 물자 양육이 시행되었고 12월 6일에는 각 부대 간 작전 협의와 육전대 상륙 연습이 행해졌습니다. 출격 전날인 12월 7일에는 마지막 작전 준비가 진행되었고 마셜 제도에서 웨이크로의 함대 출격은 12월 8일 오후 3시 10분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마이즈루 특별육전대와 제6 근거지대 병력의 연합 상륙 작전 연습은 12월 6일에 겨우 한 번 실시되었으며 일본 자료도 훈련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서 일본군의 항공 전력도 역시 마셜 제도에 위치했고 웨이크 섬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조금 넘었는데 96식 육상 공격기 36기와 1식 육상 공격기 1기가 있었고 비슷한 숫자의 전투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와 상륙 병력들은 12월 8일 오후 마셜 제도를 떠나 웨이크로 향했습니다. 일본군이 웨이크 섬에 상륙할 날짜는 12월 11일로 진주만 기습 3일 후였는데 이는 진주만 기습 전에 대규모 함대가 바다에 떠 있다가 들키면 진주만에 경보가 들어갈 것을 염려해 일부러 늦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이크섬 공습은 진주만과 같은 날인 8일에 행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12월 8일 새벽 2시 10분 마셜 제도 일본군의 96식 육상 공격기 34기가 굉음을 울리며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웨이크섬이었고 일본 폭격기들은 약 5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이 벌어진 12월 7일은 웨이크섬에서는 12월 8일이었는데 웨이크섬이 날짜 변경선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못된 시각 데보로 소령은 하와이 진주만으로부터 일본 항공대가 기습했다는 무전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미군은 모르고 있었지만 일본 폭격기들이 웨이크섬을 공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웨이크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웨이크섬 전투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전투 상황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